네, 안녕하세요. 주식비서의 수요일 시황 분석입니다. 자, 오늘 8월 21일이죠.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영상 남겨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오긴 했는데 양시장 모두 21선 위를 돌파해 줬고요. 현재 21선 위에서 조금 속도가 좀 가파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평선 관점에서 보면 21 이평선, 요 빨간 선인데 요 21선을 살짝 돌려 세우는 요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더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여기서 출렁출렁하는 기간 조정 형태, 좀 정체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며칠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미국에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잭슨홀이 또 중요하죠. 어떤 얘기가 나올지. 물론 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거의 뻔하다고 봐요. 9월에 있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고편을 보여주겠죠. 예고편을 보여줄 거고, 최근에 또 나온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코멘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증시인데요. S&P 500 지수가 지난 8월 초 급락 이후에 좀 연속해서 쭉 올려버렸죠. 엄청난 탄력인데 이게 지금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상 신고가가 이제 1%밖에 남지 않았을 정도로 이미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나스닥도 물론 많이 올라왔고.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9월에 있을 금리 인하, 그리고 조만간 있을 미국의 잭슨홀 미팅,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 시세에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에 계속 날아간다?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단기적인 어떤 찰실현 계기로 삼아서 시장이 살짝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기다리겠죠. 그리고 나서 9월 금리 인하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그때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막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 할 거를 다 알고 시장이 반영을 했다면 오히려 또 그때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미증시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담 요인일 수 있습니다.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여기서 뭐 폭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은. 당장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단기적인 출렁임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나서도 더 큰 이벤트가 있죠. 미국의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이나 추세가 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 나스닥 100 차트의 선물 차트인데, 기가 막히게 이 중기 상승 추세 하단을 이번에 지켜내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물론 여기서 출렁출렁 하면서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은 오히려 좀 어색한 거고, 최근에 그 뉴스, 미국에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우리 텔레그램에서도 저희가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그 민주당, 현재는 민주당이 정권을 아직 쥐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의지가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장이 크게 흔들리니까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하면서 글로벌 이 수급이 꼬였잖아요. 한번 수급이 꼬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려서 위기를 맞이할 뻔했는데, 미국의 채권 시장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전히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대선 전까지 시장이 너무 크게 무너져 버리면 대선에서 어떤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대선 전에는 어떻게든 시장을 좀 지켜내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선까지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매매의 안정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 반등이 강하게 나온 거는 잭슨홀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슈가 기다렸던 호재가 나올 때 시장이 뭐 추가 급등보다는 오히려 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대선 뭐 전후까지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당분간은 그런 시황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와보면 한국도 뭐 마찬가지죠. 한국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는 있는데 이제 미국보다는 조금 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주 요거를 중요한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의 지수 대비
신용 잔고의 수준을 보면은 시장 대비 신용 잔고가 너무 많이 털렸다. 물론 이거는 지금 빨간색 선은 코스피 지수 기준이고 이 파란색은 코스닥 시장의 신용 잔고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근데 이거 코스피 코스닥 합산을 해도 지수보다는 많이 내려왔어요. 신용 잔고가 전체적으로 봐도.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신용 잔고가 크게 털린 이후에 지수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신용 잔고가 빨리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8월 초 급락장에서 신용이 많이 털려 나간 거고요. 정말 피바람 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장이 올라오는데 신용을 오히려 더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용으로 갖고 있던 물량들을 투자자들이 장이 올라가니까 신용을 더 추가해서 추가 매수하고 물타기 하는 게 아니고 갖고 있던 물량, 그러니까 안 털리고 반대 매매 당하지 않고 버텨냈던 물량들도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다시 한번 폭락할까 봐 무서우니까 지금 지수는 올라가는데 신용 잔고가 따라 올라가질 못하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인간 지표상, 일반 개인들의 인간 지표상 지금 주식을 제대로 사지 못하고 여전히 겁에 질려 있구나. 자, 그러면 장이 어떻게 됩니까? 장이 빠집니까? 이럴 때 장이 잘 안 빠져요. 제 오랜 경험상 이런 수급 동향,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시장이 잘 안 빠집니다. 생각보다 안 빠져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고 이렇게 올랐으니까 다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거 기다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간혹. 이거 안 나와요, 잘.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요. 흔들려 봤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짧게. 또 흔들려 봐야 짧게 흔들려. 기회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이럴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21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뭐 짧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어 보이는데 크게 안 눌린다. 이 밑으로 저는 안 눌린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거 이런 자리 이하로 잘 안 내려온다고 봅니다. 많이 눌려봤자 이 정도. 이 정도 눌림을 주고 한 번 더 시장이 올라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저도 불안하고 여러분들도 불안하고 대부분 지금 불안한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늘어나는 거예요, 신용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이 다시 하락하고 흔들리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는 신용 잔고가 다시 늘어나 있어야 합니다. 신용 잔고가 어느 정도 늘어나 있으면 그때는 장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주가를 급락시킬 만한 매물이 다시 생긴 거잖아요. 다시 반대 매매 나올 수 있고 손절 매물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시장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거 생각보다 더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코스닥 기준으로는 뭐 800선을 넘어간다든지,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렇게 조정 소화하고 이제 나중에 여기를 돌파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2700 초반 중반선을 돌파하면 차트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21선도 돌파하고 60일 돌파하고 121선도 돌파해서 모든 이평선을 뚫고 다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막상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때 되면. 그때 되면 차트가 다 뚫렸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차트 맞고 떨어질까봐 이 차트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차트가 다 뚫고 올라가면 더 높은 가격인데 걱정이 안 돼요. 오히려 거기서 조심해야 돼, 거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매물들이 많이 들어오죠. 신용 매물도 막 들어오고 자신있게 매수하고 사람들이 이제 겁이 없어집니다. 미수도 쓰고 막 신용도 써요. 스탁로도 쓰고 다시.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차트상 주봉 차트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코스닥 주봉 차트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떻게 설명드렸냐, 이렇게 역대급 급락장이 한 번씩 이렇게 폭락장이 나오고 나면은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생각보다 더 나온다. 이렇게 생각보다 더 나온다. 이게 주봉이니까 이 반등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은 거예요. 뭐 최소 2-3개월 이상이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급락하고 쭉 반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 나와서 차트가 좀 예뻐지고 이제 급락에 대한 어떤 공포가 좀 해소될 때쯤, 오히려 그때가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물론 이때 이제 무조건 급락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자리까지는 장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감각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얘기 누가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유튜브나 TV 보시면 그냥 경제 지표나 얘기하고 뭐 대선 분석, 뭐 금리 분석 이런 거 하고 있지, 이런 어떤 수급적인 내용들, 감각적인 내용들을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뉴스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어디 뭐 애널리스트나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실전에서 굴러먹은 놈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좀 감각적인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좀 수급적인 부분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때
이렇게 2016년도 때 순간적으로 장이 한번 폭락을 했는데 이때도 사이드카 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다. 근데 이유가 마땅치 않았다. 좀 궁색한 악재로 급락을 했다. 그랬더니 시장이 이렇게 그냥 제자리로 쭉 회복해버리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다. 생각보다 장이 안 빠진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거지, 뭐 금리나 경제 지표 가지고는 이런 흐름들을 디테일하게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얘기, 장이 더 올라가야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안심하는 수준까지 가야 장이 오히려 그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과거에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자, 보시면 이렇게 장이 급락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급락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불안해요. 네, 장이 불안합니다. 올라와도 다시 빠질 것 같아. 올라오면 다시 빠질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 못해요. 용감하게 못하고 주식을 팔고 싶어요. 자, 이런 데도 불안한 자리죠. 이런 저항이 보이고 여기 이평선 저항도 보이고 여기 매물 저항도 보이고 다시 급락할 것 같다라는, 이렇게 급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급락이 안 나와요. 왜? 여기서 급락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다시 급락할 만한 그런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는 거죠. 출렁이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장이 더 가죠. 근데 이때쯤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봐라, 장이 좋네. 내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은 좀 불안하죠. 그죠? 아직도 조금 불안합니다. 긴가민가해요. 언제쯤부터 안심을 하느냐? 이제 이때쯤부터 안심해요. 이때쯤부터. 시장이 이제 이평선을 다 뚫었잖아요. 60일, 20일, 뭐 240일, 120일 이평선까지 뚫고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가 넘어간다고요. 그럼 이때쯤 되면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이 TV나 유튜브에 나와서 야, 시장이 이제 하락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나 저항 이평선 다 뚫렸습니다. 이제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종목들도 이제 많이 올라오겠죠. 네, 종목들도 올라오니까 심리가 이제 살아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신용 쓰고 미수 쓰고 막 공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걱정했던 사람들도 여기서는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네, 다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빠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네, 이런 패턴을 제가 지금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린 건데, 이게 언제냐? 이게 2015년도네요. 네, 예전에 제가 다 경험했던 그런 시장 코스인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많습니다. 과거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자, 보세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고 이렇게 한번 확 폭락하고 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사람들의 심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다시 빠질까봐. 다시 빠질까 불안해. 그리고 여기 저항이잖아요.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이평선 저항도 있고, 야, 이거 못 갈 것 같아, 다시 빠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이 더 갑니다. 이때쯤부터 이거 장이 좀 좋은데? 하지만 아직도 긴가민가 하죠. 여기서 더 가잖아요. 한번 흔들렸네. 자,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차트상 이런 저항도 뚫리고 이평선 저항도 뚫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또 이때 되면 당연히 좋은 얘기 나오죠. 호재가 나오고 뭐 장밋빛 전망, 실적이 좋네 어쨌네 막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잔뜩 걱정하던 사람들, 비관적으로 보던 사람들이 여기서 관점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럼 거기서 오히려 위험해지는 거예요. 더 갔네 여기서. 더 가긴 갔네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가요. 여기서도 더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오히려 조심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다시 하락하길 기다렸던 사람들 있죠. 여기서 다시 장이 이렇게 하락하면 난 주식을 그때 사야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를 결국 못 기다리고 이런 데서 들어온다니까, 이런 데서. 그러고 나면 장이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또 반대로 여기서 긍정적으로 터닝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또 비관적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반대로 한다니까. 여기서 주식을 매도하고 걱정하고 여기서는 주식을 샀다가 긍정적으로 봤다가 다시 떨어지면 여기서 주식을 비관적으로 보고 팔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굴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항상 그렇지는 않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늦게라도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이번 코스는 여전히 신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수급 지표나 이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는 일은 당분간 없지 않을까,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지수는 당분간 크게 떨어지기 어려움, 신용 잔고,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는 장세다. 계속해서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이 불안의 벽이 끝나지 않았다. 대신에 단기적인 출렁임과
조정은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선반영됐던 이 부분에 대한 뭐 차익 실현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맨날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불안의 끝, 이 불안이 끝나면, 불안이 이제 안도와 안심으로 바뀌면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건 종목 얘기인데요. 과거 코스 우리가 쭉 봤잖아요. 한번 다시 과거로 가볼게요. 자, 이거 아까 봤던 코스인데, 시장이 급락하고 나서 일단 기술적 반등을 주고 또 출렁출렁하고 이게 더 가죠. 결국 더 가서 여기서 꺾이는 이런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시장이 이렇게 정말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이 첫 반등, 두 번째 반등까지는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옵니다. 왜? 여기서 다 같이 급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같이 급반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물리적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리바운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이상, 대략적으로 이 이상 시장이 올라가는 요 코스 있죠. 절대로 골고루 가지가 않아요. 골고루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온 종목 중에서 안 가는 종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이렇게 올라오다가 말고 이제 점점 안 가요. 이렇게 누워버려.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지. 근데 어떤 종목은 여기서 반등을 주고 여기서 더 급등해버려요. 이 코스에서 그 종목은 주가가 신고가가 납니다. 신고가가.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드리면, 정말 좋은 종목은 시장이 급락할 때 주가가 떨어졌다가 반등 회복한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신고가를 내버려요. 신고가를. 그럼 여기서 신고가 나는 주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신고가네, 저거 신고가네. 그러면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 내가 보유한 주식 중에 신고가 안 나고 한참 바닥에 있는 주식을 팔 수가 없게 됩니다. 분명히 지수는 여기서 올라와서 팔아야 되는 자리에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오잖아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가가 떨어질 때 또 이거를 그냥 구경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처음에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져요. 그 다음에 올라와요. 다시 빠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등의 초반부에서는 대부분 같이 움직이지만 반등의 중반부와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종목의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뭐 테마, 내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코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연출된 기술적 반등 코스에 취하지 말자. 지금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다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종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특정 섹터가 끌고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장이 정말 유동성 장세, 막 대박 상승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장, 이렇게 유동성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이 늘고 지수가 신고가를 뚫고 날아가는 장이면, 이런 장이면은 뭐 다 가는 거죠. 시장이 안 가는 종목 찾기가 오히려 힘들어질 정도로 다 가는 건데, 지금 이런 장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장이 더 간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의 장처럼 이렇게 가는 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여전히 좀 줄어 있고, 또 이렇게 반등 줬다가 다시 또 출렁이는 그런 박스권, 잘해봐야 이런 박스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은 강력한 추세 상승장이 아니다. 그래서 또 특정 섹터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 기술적 반등 코스 일단 끝내놓고 어떤 섹터를 우리가 봐야 될지 이걸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만약에 장이 이렇게 더 간다면, 어쨌든 추가 반등을 더 이어간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 거는 미증시가 더 가겠다는 거죠. 그죠? 미증시가 안 가는데 우리가 갈까요? 힘들잖아요. 미국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어떤 종목들이 주도합니까 지금? 미국은 지금 AI 빅테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또 애플도 이제 AI 생태계로 뛰어들어서 AI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장을 주도하면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장에서도 어쨌든 그 AI 빅테크 종목들과 연동성이 큰 그런 기업들, 대부분 뭐 반도체 쪽이 되겠죠. IT 반도체, 또는 뭐 좀 넓게 보면 전력망 또는 에너지원, 신재생 에너지도 조금 포함될 수 있는데 어쨌든 IT 쪽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K 수출 주도.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번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미국의 AI 혁신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잘 하면서 실적을 굉장히 크게 거둬들이고 있는 이제 그런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과는 크게 연관은 없죠. K 수출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조선주도 실적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화장품 조선 두 개만 뭐 적었지만 여기 해당되는 종목들은 이제 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어쨌든 보기는 봐야 된다. 이렇게 수출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에서 제외를 시키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벌써 두 개가 나온 거예요. 1번과 2번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3분기잖아요. 이제는 2분기 실적 발표 끝났고 3분기로 들어왔는데,
3분기는 좀 전통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그렇게 강한 시즌은 아닙니다.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기대감들은 1분기, 2분기 때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물론 뭐 더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아주 파괴력이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3분기랑 4분기는 보통 어떤 시즌이냐면 테마, 기대감, 뭐 뉴스 이런 논리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도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의 테마주들이 대부분 다 죽었죠. 대왕고래, 동해가스전 테마 뭐 그 정도 빼고는 테마주는 아마 거의 대부분 다 박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실적 좋은 몇몇 뭐 화장품, 전력, 뭐 반도체 일부 그리고 뭐 조선 그다음에 뭐 밸류업이랑 실적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뭐 은행주나 뭐 자동차 이런 종목들 빼고는 아예 명함도 내밀지 못했던 그런 시즌이 2분기 시즌이었다고 한다면 3분기 때는 그래도 실적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테마주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테마는 결국 이슈잖아요. 이슈 3분기 최대 이슈가 뭡니까? 미국 대선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는 결국엔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있는 테마성 종목들 실적이 없더라도 그렇게 좀 보는데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사실 실적입니다. 실적. AI 빅테크도 엔비디아 실적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고 다 실적이 우리나라 하이닉스 실적입니다. 이거는 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 기업 중에 꿈으로만 움직이는 종목들은 지금 거의 없어요. 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가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 반도체, 뭐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연초만 하더라도 AI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막상 이제 실적은 없거든요. 뭐 넥스트 칩 이런 기업들,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이런 기업들 이러들이 실적이 없으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나마 살아있는 기업들이 어디예요? 하이닉스,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 뭐 그나마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살아있으니까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이번 최근에 발표된 2분기 실적도 괜찮으니까 그나마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개는 어쨌든 실적과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고 3번 쪽은 테마로 봐야 된다. 뭐 트럼프는 지금 방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바이오 쪽도 약간 인하 정책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바이오는 트럼프 테마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바이오는 지금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요. 생물보안법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CDMO 기업들 CDMO라고 한다면은 화장품으로 치면은 OEM 기업이랑 마찬가지죠. 이제 위탁 생산을 대량 생산을 해주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리고 뭐 ST팜 이런 기업들이 될 텐데 뭐 이쪽이 조금 이제 부각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리스 진영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한 정책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방사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그 외에도 현대로템 뭐 등등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기업들은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일단 가장 중심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현대 에버다임, 그다음에 뭐 해인 뭐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텐데 너무 이제 중소형주는 이제 언급을 좀 자제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바이오, CDMO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ST팜, 뭐 바이넥스까지 이런 종목들이 트럼프의 정책과 그래도 방향이 맞으면서도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실적 기반도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관심 있게 3분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해리스 쪽을 내가 본다 그러면 뭐 신재생 에너지죠. 풍력의 CS 윈드, 뭐 태양광의 하나솔루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2차전지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는 해리스가 만약에 유력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심리적으로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테마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트럼프 관련주를 매수했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 굉장히 또 불안해지잖아요. 해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보면은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어요.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해리스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정말 알 수가 없는 결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할 때는 항상 어떤 정치 뉴스나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냥 기업을 믿고 편안하게 갈 수가 없어요. 이런 테마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표를 하나 준비를 하다가 다 못했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AI와 수출 실적 성장주 이쪽을 이제 본다면 어쨌든 이 안에서도 우리가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그러니까 1분기는 당연한 거고 1분기 실적 잘 나오고 2분기도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관심 종목을 좀 압축해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IT 쪽과 그 전력망 쪽을 한번 표로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여기 적은 기업들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온 기업들만 제가 요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작년 2분기에 적자를 받고 올해 1분기에 2조 8천억 이익을 냈는데 이번 2분기 때는 무려 5조 4천억 엄청난 이익을 냈죠. 컨센서스 예상치가 원래는 5조 1천억대였는데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고요.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올 1분기 대비해서는 89.3% 이익이 더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성장 중 올해 1분기 대비 또 크게 성장 중 이런 식으로 표를 읽으시면 돼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2분기 때 112억이었는데 올해 2분기 때 무려 554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거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그리고 올해 1분기 때도 184억이었는데 한 분기 만에 554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냈고 사실 2분기 컨센서스가 예상치가 470억이었는데 그 예상치보다 훨씬 또 뛰어넘는 실적을 내서 작년 대비에는 390% 올해 1분기 대비해서는 200%의 성장을 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 이건 아닙니다. 여기 아모레퍼시픽은 얘는 어닝 쇼크가 났죠. 얘는 어닝 쇼크가 나서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좋은 기업이 아니고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콜마, 실리콘투, 코스메크 코리아 이쪽이 화장품에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피부 미용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라면에서도 삼양식품이 역시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체크해보세요. 제가 이거 표를 입력하려다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녹화를 먼저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채워서 보세요. 얼마나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는지. 그리고 조선에서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얘네들은 이제 당장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온 건 아닌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앞으로 실적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랑 피팅 쪽을 맡고 있는 성광밴드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도 실적 잘 나왔고 풍력의 CS윈드, 동국산업 공교롭게도 얘는 이제 풍력 섹터가 여기 해리스 진영의 정책주로 볼 수 있는 여기 속해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주를 하더라도 우리가 실적이 그래도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외에도 이번에 조금 놀라웠던 게 GS건설이나 HDC 현대산업개발 건설주들이 실적이 의외로 잘 나왔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원래 실적이 대부분 생각보다 탄탄한 편이에요. 웬만하면 적자 잘 안 보는데 최근에 보니까 실적 주의가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AI라든지 이 수출 주도 실적 성장주들 쪽에서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에 나와 있는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얘기도 쭉 해봤고요. 종목들 얘기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지금 여기서 어떤 종목 주도주다 어떤 섹터가 확실한 주도 섹터다 이거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옵션을 두고 종목들을 선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8월 말 또 화이팅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